21장. 자, 감여부 전장에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암살은 게르하르드 도마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942년 5월 금월의 짐승이 프라하의 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도마크는 가스 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항변이형 독일군에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다. 도마크의 실험실에서 밝혔듯이 바이엘의 최신 술파제 마르파닐과 맺어드는 심각한 상처 감염에 기존의 어떤 의약품보다도 효과적이었다. 가스 개전은 도마크를 항균제 연구로 인도한 장본인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젊은 의무병일 때에 가스 개조와 싸우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경우에 국한하자면 화학요법의 진정한 탄생은 1914년에서 18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9년에 바이엘 연구진이 가스 개조를 치료할 수 있는 설파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 클라르가 공급한 마지막 항변이 중의 하나였다. 도마크는 군에서 신성한 표준 치료법으로 체득할 줄 알았다. 하지만 2년이 더 지난 1942년까지도 그의 약제들은 널리 쓰이지 있지 않았다. 지연된 이유는 하이드리히가 암살될 때까지도 최고 2층에서 설파제를 미심쩍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드리히의 사망으로 최고 2층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한 가지 결과는 라벤브리크 실험이었으며 또 다른 결과는 도마크가 브뤼셀의 군 의료 전문가 집단에서 최신 설파제의 효력을 시연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이드리히가 총격을 받아서 세균 감염이 되었을 때 이 설파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방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를 초청한 인물은 박스무스 박사였다. 그는 수술이 모든 상처의 해답이라고 믿는 외과 의사이자 전쟁터에서 설파제 사용에 반대하는 주도적인 인사였다. 독일군 외과 의사들을 앉혀놓고 설파제에 대해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을 박스무트에서 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진전이었다. 도마크는 육군대위 군복 차림으로 벨기에에 도착했다. 함부르크 출신의 저명한 세균학자 파이슬러 교수가 그와 함께 시연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가스 개조균이 묻은 흙으로 실험용 지머리를 감염시킨 뒤에 그중 절반은 마르파닐로 치료했다. 수술은 한 마리도 하지 않았다. 도마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브리헤이에 가서 건축물을 감상했다. 돌아와서 보니 치료하지 않은 지는 오절이 죽었으나 마르파닐을 투여한 지는 대부분 완치되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도마크는 마르파닐을 다른 설파제와 함께 투여하면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군의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보급이 시작되었다. 독일군의 가스 개조 감염률이 뚝 떨어지게 됐다. 영국도 설파제를 전쟁터에 널리 도입하는 일에 조금 굼떴다. 같은 지역에서 프랑스 병사들에게 설파제를 보급하는 문제를 연구하던 파스테르 연구소의 자크 프레프엘과도 협력을 해서 1940년 봄에 콜보르기 실험 설비를 꾸리자마자 독일이 연합군 방어선을 공격했다. 콜보르그는 나치를 피하고 흩어진 실험 결과를 모으고 실험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프랑스 북부로 피신했다. 그는 잔류한 영국군과 함께 6월에 프랑스에서 철수하면서 설파제를 새로운 상처에 도포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었다. 이듬해는 이 아이디어를 입증하는 후속 실험을 하면서 보냈다. 그렇게 입증을 했다는 거죠. 과정이 표피 상처의 설파제 분말을 국소 도포해서 연쇄 공연을 며칠 만에 3일 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다음으로는 화성에 대한 설파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의 동력은 석유였으며 육군 용사의 수천 명이 휘발 유 화성으로 죽었다. 화성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감염 또한 대규모로 발생했다. 콜보르기 알아내는 발언은 화상 자체가 감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수동이가 된 환자들의 피부가 벗겨지면서 상처의 진물이 붕대와 시트를 적셔서 천을 오염시키고 세균을 공기 중과 먼지 속으로 퍼뜨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성 병동에서 통풍과 먼지 제거 장치가 개선되고
무균실 관리 절차가 확립된 것은 상당 부분 콜브룩의 연구 덕이다. 브루노와 그의 연구진 대부분이 파리에 있을 때에 독일군이 진격해서 파리를 점령했다. 그래서 알자스 칠신으로 9살이던 1885년 여름에 미친 계획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노인 조제프 메스테르. 개는 죽는 순간에도 소년의 몸을 올라타고 있었고 주민들이 개를 띄워 내고 보니 소년의 몸은 침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손과 종아리, 허벅지를 여러 차례 물렸다. 동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체에 석탄산을 오리는 것뿐이었다. 의사는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 소년은 광견병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예외 없이 목숨을 잃었다. 메르테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소년을 기차에 태워 파리로 데려갔다. 위대한 파스테르 박사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다. 파스테르는 광견병을 연구하고 개에서 황광견병 혈청을 개발하고 있었다. 소년의 처지가 절망적이고 미처의 본전이었기에 파스테르는 소년에게 실험 단계의 백신을 접종했다. 조제프 메스테르는 회복했으며 그가 기적적으로 완치되면서 파스테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알자스 소년은 그에게 평생의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메스테르는 일생 동안 파스테르와 그의 연구소를 섬기며 살았으며 대부분의 기간을 수의로 지냈다. 나치 연구원들이 찾아와서 파스테르의 묘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메스테르는 그들을 안내드리지 않았다. 그러자 연구원들이 총을 꺼내 그를 옆으로 밀쳤다. 목욕을 당해 깊이 상심한 메스테르는 집에 돌아가 1차 세계대전 전쟁 때 가지고 있던 리볼버를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순수한 항의 효력을 발견하는 일에 참여한 에르네스트 프루노는 메스테르보다도 월등 융통성이 있었다. 그는 독일인을 알았으며 독일의 점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 독일 프랑스 과학 협력을 이끌었고 베를린 올림픽 때 독일 정부의 초청을 받았으며 히틀러의 총동의 연설을 들었고 게링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는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많이 알았다. 파스테르 연구소는 독일 점령하에서도 폐쇄되지 않았으며 프루노는 여러 프랑스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실험실을 계속 운영했다. 1943년이 되자 독일, 미국, 영국의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설파제를 휴대하거나 가장 가까운 의무병에서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다. 러시아 병사들은 설파제를 넉넉히 지급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전황이 미국에 비해서 불리하게 돌아간 데는 설파제가 없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기 힘들지만 여러 일화적인 보고에 따르면 미군은 설파제를 구하기가 훨씬 쉬웠는데 이 덕에 상처와 이절의 치료 효과가 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이는 전쟁 수행 능력의 우위로 이어졌다. 남태평양의 미군 의사들은 설파제를 항부에 즉시 투여하고 후속 조치로 경고 복용시키면 감염이 줄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함장 급조된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물이 잔잔한 40m 아래로 잠수함을 하강시켰다. 이 사고 일어났네요. 에테르가 함내에 있을 리 없었지만 리베스는 마지막 항구에서 에테르를 싸서 숨겨 들어왔다. 그는 젊은 사관에게 차 걸음망에 거즈를 얹고 에테르를 들이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렇게 적신 거즈를 환자의 입과 코에 얼마나 자주 올려놓아야 하는지 보여주었다. 환자가 의식을 잃자 리베스는 충수가 있으리라 예상되는 부위를 8cm 절개했다. 그는 피부를 들추고 손가락으로 안을 더듬었다. 하지만 충수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예상했다. 충수가 있어야 할 곳이 없었다. 문득 수병의 장기가 거꾸로 놓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심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달린 사람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때 맹장 아래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는데 찾던 것이 거기 있었다. 충수는 그벽에 부풀었으며 3분의 2는 쾌적이 일어난 것 같았다. 한쪽 끝이 새까맸다. 충수는 세 지점에서 장 외벽에 달라붙어 있었다. 충수를 철제하려면 그것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장에 구멍이 뚫리면 세균이
장례로 쏟아져 들어갈 테였다. 라피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재수가 좋기도 하지 첫 수술이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중수를 장 외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종료 부위에 상처를 내지 않은 것 같았다. 성공했다. 수술은 설파제의 효과는 상처 감염 치료에 그치지 않았다. 이질은 전시에 특히 온난한 기후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원인은 여러 종류의 원생동물과 세균이었지만 최악의 원인은 이질균이었다. 신형설파제 중 하나인 설파 구안이드는 이질균의 특효가 있었다. 이질균에서 근육관들은 수막염에 걸리면 설파제로 치료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들이 알고 싶어서 예방도 가능한 거였다. 많은 간호사와 의사가 연쇄고견의 보균자 역할을 했음은 콜브럭이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관들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수막염을 목에 보균하고서도 수막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첫 실험실은 미시시피 시골의 한 군 기지였다. 최초의 기니피그 병사는 8,000명으로 이들은 모두 넓은 기지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며 기니 때마다 설파디아진을 한 알씩 소량 복용했다. 병사들이 식당에 들어설 때 지휘관이 한 명에 한 알씩 건네주었으며 병장 한 명이 모든 병사가 약을 삼키는지 확인했다. 기지와 또 다른 구역에 있는 9,000명의 대조군은 의약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 6개월 뒤에 대조군에서 23명이 수막염에 걸렸으나 설파디아진을 복용한 집단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예방에 1차 세계대전 때 수막염 환자의 치사율이 3분의 2에 달했으나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막염의 물결이 영국군을 덮쳤을 때 군의관들은 설파제의 대기는 영국인들이 애호하는 M693을 써서 치사율을 절반 이상으로 줄여 15% 밑으로 낮추었다. 설파제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을 퇴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전쟁 초기는 또 다른 이유로 병사들에게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자, 영국의 위대한 문화가 세뮤얼 존슨의 전기에서 여러 번 임질에 걸렸다. 사생활에 난잡한데 이런 콘돔이 없었던 탓에 이렇게 했는데 쓰기 전에 무려 적시했지만 빨아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콘돔은 그런데 양이나 염소의 창자로 만들었는데 소금물에 담그고 종종 향을 첨가했으며 리본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연대기 색깔의 리본이 특히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콘돔을 썼음에도 또는 썼기 때문에 이물질은 어디에나 있었다. 처음에는 약간 난처하고 불편할 뿐이지만 방치하면 훨씬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서 불임, 관절염,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예전의 치료법은 질병 자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임질에 걸리면 소변을 방광으로 보내는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부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18세기 일반적인 치료법은 구부러진 생학대기를 음경에 밀어넣는 것이었다. 보스웰은 이 치료를 바꿔서 기절을 했다. 1930년대 초가 되자 치료법은 여전히 없었지만 상황은 나아졌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연고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었는데 피크르스한 연고는 임질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으나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였다. 다음 세대의 설파제는 약효가 훨씬 뛰어났다. 693은 유난히 효과가 좋았으며 이렇게 성병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았군요. 연구자들은 뒤처지 않으려고 서둘렸다. 미군 1,400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대규모 군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들은 설파디아졸을 예방약으로 복용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렇게 하면 임질을 발병하기 전에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래서 4,000명가량에 비해서 훌쩍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 1943년 12월 윈스턴 처칠은 카이로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카르타고 유적 근처에 있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저택 이름은 백악관으로 생년지명이 담긴 이름이었다. 쉬려고 튀니지에 가는 길이었다. 고된 일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처칠은 카이로에서 장제스와 회담했고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위를 날아서 테헤란에서 스탈린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만났다.
이러나 그는 프랑스를 독일로부터 탈환할 체계를 갖췄으며 D-데이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그의 조치에 찰스 맥모런 윌슨, 모len경은 계획된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려진과 상의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설파제가 효과를 발휘했다. 처칠의 체온이 정상으로 들어왔다. 음식도 먹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조바심을 내고 여행 일정을 시작했다. 다들 처칠이 회복한 것은 신약 덕분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영국으로 들어와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두 의사 모런과 베드포드를 MB라고 부른다고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설파제의 마지막 호시질이었다. 설파제. 22장에 게르하르트 도마크는 1942년과 43년 대부분의 유럽 전쟁터를 누비며 보냈다. 참 전쟁터의 전쟁 시절에 결핵은 지금껏 설파제가 듣지 않던 질병이었다. 하지만은 바이에른 독일 병사들을 위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도마크의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일에는 점점 소홀해졌다. 결핵은 간암병이와 약골의 질병이지 독일 병사의 질병은 아니었다. 1942년이 되자 전세가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후방에서는 식량, 휘발유, 의혹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도마크도 아이들 신발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1943년 5월 말에 영국 군군은 푸포탈에 첫 번째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 그래서 도마크는 텅 비다시피 한 책상에서 이렇게 썼다. 내 실험실에 있던 65명의 직원 중에서 10명도 채 남지 않았다. 죽은 사람도 많다. 집을 잃은 채 머리를 가릴 지붕을 애타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참 기진맥진한 이런 전쟁 핏빛으로 게르하르트 박사의 부서지고 부상자도 오고 게르하르트 아이들이 여기 없어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참 전쟁터에 비참함을 썼군요. 도시가 첫 번째 공격을 받은 뒤에 도마크는 아내와 나이 많은 자녀들을 발트에 있는 여름 별장으로 보냈다. 해변 별장에는 전기와 소들을 설치해 두었다. 도마크는 영국 비행기의 무감각한 테러리스트적 공습에 붕괴했다. 그는 여느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폭격이 군사적 목표보다도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나치에 열광하지도 않았다. 그는 연구만이 그의 삶의 빛을 비추었다. 결핵은 연구하기 까다로운 질병이었다. 화학자들은 혈로인에게 재차 불만을 토로했으나 그는 푸른 토질, 특히 특허서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명예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바이엘 특허서리의 이름이 실린 화학자들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데 푸른 토질의 경우에는 그 일부가 매우 두둑했다. 회의를 다니는 도마크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도마크는 어차피 기력 연구의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으니 차라리 직업권위로 입대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혈라이는 화를 너그러뜨리고 연구진의 악감정을 달랜 뒤에 다시 한번 실험실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았다. 도마크와 일하는 화학자는 연구진의 신참 로베르트 베니시오였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푸르노이의 프랑스 연구진이 프로토지를 두 조각으로 나눠서 황제사슬의 모든 효과와 이성을 알아냈듯이 베니시는 술파 티아조로의 분자를 황과 티아조로의 두 부분으로 가르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황 부분을 젖어두고 티아졸 부분만 분석하기로 시작했다. 가운데 거리 구조를 여러 지점에서 절단해서 원자를 옮기고 결사슬을 더하거나 빼었다. 사선 효과가 감질날 만큼 긍정적인 효과는 연구를 지속하기에 충분했다. 1943년 공습 시기에 베니시는 점점 효과적인 변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특정 지점에서 티아졸 고리를 끊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티오세미카르바존이라는 새로운 분자군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3번은 텅 비고 툭 하면 연구가 방해받고 실험동물 공급이 달리고 창문이 날아가고 도서관이 불타는 와중에도 1943년 내내 연구 끝에 도마크와 베니시는 흥미진진한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력 치료제를 찾아낼 각오였다. 1944년에 되자 도마크는 나치에 대한 감정을 더 억누를 수 없었다. 당 간부 말고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느덕이 차림이었다. 그의 일기에는 지역 관료들이 돌밭을 으스대며 걷는 광경이 가시 돋친 말로 표현되었다.
제방사는 화려한 갈색 제복을 입고 이탈리아 수탁처럼 거들먹거렸고 게스토퍼 요원들은 잔이에 코를 박은 채 기어다녔으며 중앙난방기 수리기사 출신들로 나치 간부가 된 남자는 최고 검은색 천으로 만든 바지와 갈색의 더 갈색 레인코트를 입었다. 볼 때마다 점점 번들해졌다. 간부가 쾌활하게 하일 히틀러하고 인사했을 때 도마크는 답례하지 않았다. 도마크의 개인 감정은 그의 직업적인 삶 같아서 상충했다. 그가 인류의 위해서 일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일하는 회사가 나치의 전시 목표 추구에 온전히 가담한 것 또한 사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은 터질 인체 실험을 감독한 필리프 크레가 유대인 아내 플로라를 나치 진이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오랫동안 애썼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클레 부부는 협박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클레는 결혼 때문에 환자를 했으며 절실한 자금 지원도 끊겼다. 하지만 1944년이 되자 클레는 더는 플로라를 지켜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부부 다리 남은 마지막 유대인 중 한 명이던 그녀가 11월에 체포되어 체코팔리스 있는 레디지 엔슈타트 수용소로 처방된 것이다. 독일은 무너져 있고 클레는 아내를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1000km의 여정을 떠났다. 하지만 1945년 초에 데리지 엔슈타트에 도착했을 때는 재소자들이 이미 방면된 뒤였다. 일대는 혼란의 도가니였고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도로는 석방된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어디서도 플로를 찾을 수 없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클레는 도리 없이 부부탈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운쪽까지 변장한 채 집시 피나면 행렬에 끼어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도마크 가정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아내는 발트의 여름 별장에 있었고 어린 그녀는 브라이텐 부부 남작 부인과 함께 있었으며 마다들 위해서는 군에서 대공포 사격법을 배우고 있었다. 참 이렇게 해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도마크는 겁에 질렸다. 이것이 도마크가 볼프강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다. 하지만 도마크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전쟁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독일 동부의 집에서 그의 누이 샤를로테와 함께 살고 있었다. 1944년 중엽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한 뒤로 도마크는 6달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누이 어머니는 러시아군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가 이후에 복귀가 허용되었다고 한다. 1944년 여름쯤에 바이엘 실험실의 모든 연구가 중단되었다. 화학물질과 실험동물은 동일하고 직원은 거의 모두 떠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었다. 1945년 봄에 연합군은 부버트라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고 엘버펠트 공장을 장악했다. 1945년 성탄절 무렵 볼프강을 제외한 도마크 가족 모두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연구는 엘버펠트의 조우를 제거했으며 도마크는 계획 치료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프루노는 전쟁 기간에 나치 협력에서 실험 연구를 계속했는데 1944년에 파리가 해방된 직후에 파리 경찰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는 그를 부역자라고 비난했으며 가택연금을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프루노는 즉시 몸을 숨겼다. 실험실에서 그의 오른팔이던 자크 트레푸엘은 훗날 이렇게 썼다. 누구보다 어떠한 집단이 겉모습으로 섣불리 평가하는 자들이 프루노 씨를 비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에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에게 집에 머물지 말라고 어렵사리 설득했다. 프랑스군 당국자에게는 그가 실험실에 충직한 동료 2명의 도움으로 피신한 뒤에 어디 머무는지 안다고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 그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프루노는 2달 동안 숨어 지내며 협상을 벌인 뒤에 자수했다. 그는 꼬치꼬치 신분을 받았는데 그 덕분에 연구 비밀을 독일과 공유했다는 혐의, 전쟁 중에 독일 여성들과 관계 맺었다는 혐의, 이렇게 나치 협력했다는 혐의 등 온갖 애매모호한 혐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독일 대사관에서 열린 만찬과 음악회, 연극의 참석 비용은 늘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다. 고맙했다. 그는 자신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나는 정치적인 변화보다도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습게도 제 분야에 종사하는 독일 산업가들은 나를 주적으로 여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독일에서 일하는 게 독일과의 비밀을 훔치기 위해서이며
내가 가장 유명한 독일 제품들을 뺏겼다고 비난하는 소책자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다. 전쟁 시기에 수십만 명의 프랑스인이 독일에 협력했으며 프로나가 그들보다도 더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가 구금된 석 달 동안에 많은 동료가 그의 석방을 탄원했다. 이렇게 해서 말년에 독립영구자로 지내면서 중요한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 헤를라인도 1945년 8월 16일 연합국 당국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푸른노보다도 더 애매모호했다. 연합국은 이게 발견 정력들을 대거 근거해서 기업 차원에서 나치 정부가 공모한 증거를 수집했다. 참 이런 참 전쟁 후에 이런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종결이 되어졌다. 이제 연합국은 더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끄적이는 대중의 관심에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피고인석에선 헤를라인은 범죄의 수괴라기보다는 소심한 배굴뚝이 관리자처럼 보였으며 위협적이보다는 갈팡질팡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기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이 보기에는 헤를라인은 주모자여, 여우 얼굴은 교활한 배우여, 모든 신문을 피할 만큼 똑똑하고 판사를 속일 만큼 노련한 강적이었다. 헤를라인은 단답형으로 답하는 법이 없었고 늘 소리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으며 매번 판사에게 질문하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공손하고 협조적이었으며 겉보기에는 제품과 이게 바로 연의 복잡한 경영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아내하는 듯했다. 오도하려 한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설령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정부에서 상부의 명령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이것이 죄가 된다면 독일의 임원 수천 명이 그리고 여러 나라의 임원들도 똑같은 유죄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이니 헤를라인은 잠시 남들의 이목을 피해 지내다가 결국 바이엘 감독 이사회의 의정으로 승진했다. 헤를라인의 성공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